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2주 전 정밀 유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란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오늘 알리 압둘라히 혁명수비군 준장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이 2주 전 2,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예정된 표적에서 불과 8m 거리의 오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확성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앞서 벌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이 이란에 대해 핵탄두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며 제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최근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핵탄두 탑재용으로 제작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지난 3월 연설에서 미사일 개발은 이란의 미래를 위해 또 국방력을 유지하고 적들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재차 북한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기자가 불경한 보도를 이유로 추방됐습니다. BBC 방송은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와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취재단이 지난 6일 귀국차 들른 평양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 채 구금 상태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룡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지도부를 폄하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이 숨지고 난 뒤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자리를 대신했다고 썼습니다. 한편 평양에는 이번 노동당 7차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찾았지만 대회 참석은 불어된 채 북한 당국의 통제로 홍보 장소만을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나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의 평화 정착 방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내일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튿날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후한 마뉴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런던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캐나다 당국은 서부 엘버타주의 대형 산불 진압 작전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소방당국은 최근 이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곧 불길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 시설이 대거 몰려있는 엘버타주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대형 참사와 에너지난이 우려됐지만 아직 이들 시설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로 시설 직원들이 모두 대피한 상황이어서 공장이 언제부터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16만 헥타르 면적이 불에 탄 가운데 피해가 가장 심한 포트 맥머레이에서는 9만 명에 달하는 현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도시 가옥의 80%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교통경찰 본부를 공격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샹가니 지구 옛 항구 인근의 교통경찰본부 입구에서 총성에 이어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사관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알샤바브 반군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가즈니주에서 어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로 73명이 숨졌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59회에 불과하며 화재와 폭발 등으로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즈니주 정부 대변인은 사고가 난 버스 2대에는 모두 12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사망자 외에 나머지 부상자 50여 명도 대부분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특히 험준한 산악에 나 있는 좁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2대와 석유 수송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며 비핵화 입장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결정서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3대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예견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당대회 사업총화 결정서에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위협과 조국 통일, 세계 자주화 위협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는 특히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라는 대목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개정한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그리고 2012년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각각 추대하고 호칭도 이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대회 결정서는 김일성 주석을 주체 사상을 창시하고 이끌어온 위대한 수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 발전시킨 탁월한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결정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지칭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뜻과 업적을 받들어 이어나가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당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의제로 김정은 동지를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힌 이후 김정은에게 새로운 직위를 부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2011년 12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 사령관에 임명됐고, 이듬해 4월 개최된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와 당 중앙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한편 세습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 세습 3대의 호칭 부풀리기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영구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입니다. 지난 1980년 6월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전력과 석탄, 철강, 시멘트, 비료와 알곡 등 세부 경제 부분까지 과거 10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10년 동안의 과제인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고 지적하며 대화를 하려면 비핵화 입장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당대회 사흘째인 8일 채택한 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물론 다양한 급의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상호 관심사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추종한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 등 일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북한 측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김 제1위원장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도발을 자행하면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미한 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온 주장으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남북대화와 관련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평화체제 협상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데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평화 제스처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미 평화협상을 가정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두 트랙으로 북미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가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대화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것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꾸 북한 제도 통일을 추구한다든가 또는 이제 북한 중재 전략으로 삐라라든가 대북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면 자기들로서는 계속 핵개발이나 또 남북 대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 대회에서 천명하는 노선이나 정책이 향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며 발표하는 것인 만큼 한국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결정서에서 연방제 통일을 거듭 주장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7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추진하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6일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미-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미-한 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결정서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8일 진행된 7차 당대회 3일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서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핵무력을 강화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대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서는 또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험을 북한의 핵 억제력으로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핵 강국 반열에 들어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북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서는 이어 북한이 핵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만큼 그에 맞게 대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에 대한 결론에서도 핵경제 병진 노선 등 핵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으로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진 북한의 비핵화도 없다는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또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과거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했다가 올해 들어 핵 선제 타격으로 입장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며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당국 역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수차례 핵 언급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들에게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핵을 앞세운 국가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시기를 대표하는 김정은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단어. 결국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거든요. 이거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이끌어오고 이거로 다 모든 것을 했던 거거든요. 핵을 개발한다든가 또 핵에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인민들의 불만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핵 보유, 핵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핵을 움켜쥐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핵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성 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주장해온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다는 것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 애들은 이번에 당대회를 보면 비핵화는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병행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가 담긴 것인데 북한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 박사는 이와 함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온 북한으로선 경제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핵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빈센트 브룩스 신임 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오는 12일 판문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문점 방문은 브룩스 사령관의 첫 외부 공개 활동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핵가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946년부터 1980년까지 6번에 걸친 노동당 대회를 이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에 열린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 기구입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당 대회를 통해 통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정해왔습니다. 1946년에 열린 1차부터 4차 대회까지는 통상적인 당 대회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성격은 크게 변합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을 제거한 김일성 주석이 유일 영도 체제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체 사상을 모든 생활화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김일성주의로 바뀌는 그런 당대회가 제5차 당대회죠. 1980년에 열린 제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 구도를 다진 행사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대회를 통해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후계자 역할을 해온 김정일이지만 당 대회를 통해 부자 세습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는 36년이라는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당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라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79년에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 개방으로 가고요. 1989년에 가면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에 가면은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가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 대회 대신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 대표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에 4차 당 대표자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얻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이당과 우리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측에서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른바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혔습니다.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했던 정치국 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당국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각종 표창과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 당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선물 정치 실태를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에서는 포상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두산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12,000여 명이 기념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7,400여 명은 김일성 훈장과 노령영웅 칭호 등을 받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2,931명의 일꾼들과 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건설자들에게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 기념 메달을 수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관계자들을 평양에 불러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수백 명에게 손목시계와 함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로운 우리의 우주 정복자들을 따뜻이 손잡아 주시며 가장 깨끗한 충종의 선물을 마련했다고 거듭 축하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이번 당 대회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3천여 명에 이르는 당 대표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총동원해 각종 선물, 상품 공급 등 여론전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수입 상품을 한가득 싣고 평양으로 향하는 급행 열차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급 판형 텔레비전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승인을 얻어 평양에서 이번 당대회를 취재하고 있는 중국의 봉황위성TV는 당대회를 맞아 고급 과자와 사탕을 선물 받았다는 북한 여학생의 말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6.25 전쟁 등에서 공로를 세운 주민들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이후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고가의 물건을 선물로 주는 이른바 선물 정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군 정치장교로 복무하다 탈북한 심주일 씨입니다. 그런 일 안 했죠. 저 인민들이 번 돈인데 그런데 함부로 썼나요? 김정일 때부터 그따 어찌 됐지. 자기 정치적 집안 다 끌려니까 아니 인민들은 제치고 간부들한테는 자기 지지층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지. 김정일이 1970년대 중반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당 간부와 군부 그리고 혁명 원로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 공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시절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을 주지 못하면서도 당 간부와 군부 장성들에게는 외국산 옷감과 양주, 금딱지, 시계, 천연색 텔레비전, 외제 승용차 등을 화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심주일 씨입니다. 선물이 다양해요. 저 굽수별로 다양한데 선물 3번만 받으면 집 한 채 산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김정일 때는 1975년도 당창건 서른돌 때는 목난 테레비를 일본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다음에 김일성 선물 시계는 스위스에서 오메가에다가 오메가를 떼고 김일성이라는 그 글자를 달잖아요.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당 간부와 군 장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 구입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에 해외에서 호화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무려 6억 4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양주와 향수, 화장품, 핸드백, 음향기기와 영상설비,
차량, 시계, 악기 등 다양한 사치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12월부터 불과 석 달 동안만 핵 미사일 개발 관계자들 200여 명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얻었고 17,000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2012년은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들 김정은에게로 권력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처럼 선물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의 취약한 정당성과 권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값비싼 선물을 통해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창 등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카리스마 그 자체로 통치 행위를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주민들의 충성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물 정치를 했다. 제1위원장 역시 자신의 부족한 카리스마나 충성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선물 정치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정치는 과거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발되는 각종 표창과 훈장은 오히려 권위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은 최근 북한 주민들은 김 위원장의 선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심주일 씨입니다. 간부들은 뭐 집에 TV고 냉장고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돼 나가는 거예요. 너무 하니까 식상해 된 거죠.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또 겉으로는 충성에 무슨 뭐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뭐 속으로는 이거밖에 안 돼. 정도 큰 거 안 주나? 뭐 이렇게. 또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당국이 주는 선물도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적어도 장마당이 생기기 전에는 그 효과가 1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마당이 생기고 별의별 상품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돈만 주면 그 선물도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지면서 선물 정치의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사치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선물 정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차기 미 대통령은 미 동맹과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차관이 말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차기 미 대통령의 아시안의 국가안보 과제 관련 강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번스 전 차관은 차기 미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일본 또는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next American president will have her eyes open on this issue, must have. Must, I think, make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any threat to Japan or South Korea is inadmissible. 미국은 검증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30대 초반의 어린 북한 지도자가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갖도록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스 전 차관은 특히 이 메시지는 약효가 적은 북한보다 중국 정부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중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이 미국에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Chinese have to assure us that the North Koreans will not present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decade. I think that's an extraordinarily tough challenge. 과거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에서 2번이나 대북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북핵 해결에 대해 미국에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 김정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개연성만으로 상황을 평가해 전략적 억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에도 단기적 부담이라는 게 번스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중 공조 속에 중국이 먼저 책임을 갖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뒤 다른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순서로 풀어가야 한다고 번스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The Chines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everage in the short term over North Korea. And together with the Chinese, we could then possibly see our way towards another.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며 중국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번선 차관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어린 지도자에게 미 서부 지역 주민들의 핵의 볼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가 작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선 차관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은 앞으로 미국의 10년간 특별하고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내년 취임 후 중국과 앞으로의 북핵 10년에 관해 첫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번스 전 차관은 이날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동맹을 분열시키고 한일 동맹의 핵무장 용인을 발언하는 등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대통령령 초안에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세부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령 초안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은 물론 소유와 대여를 금지하고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은 물론 의심 품목을 적재한 북한 항공기에 이착륙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도 결의 채택일인 3월 2일부터 90일 이내 폐쇄하고 러시아 내 북한은행 계좌 등도 대량 살상 무기와 연관됐다면 거래를 종료할 것과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이 광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가 된다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공식 문서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도 이에 근거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주간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액은 약 8,4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의 약 9천만 달러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16년 들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나른 화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핵실험 이후 아쿠아일로를 건넌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북한 두만강 유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운송된 화물의 양이 2016년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 교통 전문지 구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실어나른 화물의 양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노선은 북한 두만강역을 통과해 라진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해당 노선을 통해 운송된 화물량은 약 44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만 톤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러시아 하산, 북한 두만강역 노선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북한을 잇는 국제 철도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하산 두만강역 노선 외에 그로데코보 중국 수이퍼너 노선 그리고 마할리노 중국 훈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새 국제 철도 노선을 이용한 화물 물동량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총 420만 톤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데코보 수이퍼너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물동량이 6.8% 정도 줄었고 마할리노 훈춘 노선은 3.8배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하산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라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싣고 한국 내 항구로 운송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합 물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8일 대북 독자 제재 하나로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3차 시범 사업을 끝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기해 탈북 대학생들이 북한 당국에 주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에서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뉴스로 봤어요. 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를 기해 지난 6일 서울역 광장에서 탈북 대학생들이 북한 당국에 주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촉구하면서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는데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작은 사건이 아닐 수는 없죠. 근데 북한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이 이제 아사자를 이제 냈고 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또 이제 감옥에 가두는 등 그들이 자유를 이제 철저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 세습의 정당성이라든가 체제의 우상화가 아닌 이제 북한 인민들에게 이제처럼 정말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날을 이제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국제 사회에 북한 인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간부와 뭐 북한의 보위부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상인, 이제 여성,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입을 가지고 이제 북한 체제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이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 회원들을 비롯한 탈북 대학생 등 30여 명은 이날 캠페인, 즉 계몽운동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 주부 송윤주 씨입니다. 통일의 시대는 아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한국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리고 북한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된다면 세계를 또 나갈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면 그리고 또 지금 현실이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북한 인권 위해서 함께 비바람이 부는 날씨 탓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나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김연희 씨는 이번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잊고 살았던 북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되게 북한에 대해서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또 그러한 현실감이 더 와닿게 되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해보니까 제가 뭔가 이런 캠페인 같은데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되었어요.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티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실감 있게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렇게 티켓에 있는 글 한자 한자가 뭔가 대변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나우의 해외협력팀장 지철호 씨는 지성호 대표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탈북한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저 자체가 거기서 왔다는 정체성을 자꾸 재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배불러도 이렇게 입고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쁜 일상에서 사는 건 당연하겠구나. 그렇지만 나마저 이렇게 서류를 안 내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나 말로만 우리 북한이 한반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동기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 물 마실 돈도 없이 했거든요. 물 마실 돈도 없이 하다가 이제는 좀 그나마 물 마실 돈은 좀 생겼고요. 근데 그냥 지금의 감사한 거는 물 마실 돈이 생겼다는 것보다 그만큼 저희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을 그만큼 그래도 북한 인권이나 아니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들이 좀 더 높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옛날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김정환 씨는 평소 지성호 대표의 활동을 보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번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행인분들이라도 잠깐이라도 시선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나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한편 나우는 향후에도 탈북 청년들과 연계해 북한 주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정말 이제 북한 땅에 이제 독재가 물러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정말 남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함께 먹고 그리고 제주도로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마음껏 이제 통제를 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력할 것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함께 있으니까 더욱 힘내시고 이제 거짓된 뭐 이제 그런 선전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잘 살 그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했던 월요일입니다. 연휴가 길었던 만큼 여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이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 어떤 입장객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요 유명 관광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6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이 직접 내수 경제를 좀 살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던 목적이었는데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 뭐 미세먼지가 낀 날도 있었고요. 비가 내렸던 곳도 있는데 전국 곳곳 연휴 나들이객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특히 제주도, 또 강원도의 국립공원, 동해안 일대 휴양시설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제주도는 섬 자체가 관광지인 한국 최대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휴 기간 동안 날씨 때문에 그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4만 명을 포함해서 전체 23만 명이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육지를 오가는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승객을 실어 날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육지에서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린 곳. 설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인제에 그 황태축제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인근의 리조트, 캠핑장,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이번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흘 동안 이곳의 입장객이 54,600여 명이었습니다. 네. 매출이 껑충 뛴 백화점도 눈에 띕니다. 황금 연휴에 정말 특수를 누렸는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을 많이 사야 되는 날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더 매출이 올라서 백화점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참 연휴 덕에 백화점들이 호황을 맞았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흔히 정보통신 기술의 강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은 반면에 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과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국 사람들 생활에 큰 편의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생활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필수품인데요. 문제는 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서 본연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 실태를 진단을 해봤는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결과가 다시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이길래 중독, 심각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한국 청소년의 13.6%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게임에 빠져있는 초등학교 남학생,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죠.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빠진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가족부가 전국 11,500여 개 초, 중, 고등학교 이 3개 학년의 총 1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SNS에 빠져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독률이 상당히 줄어든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초등학생의 심각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 남학생들 2년 전에 비해서 전체 조사 대상은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중독 위험군이 18,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전체의 한 5만여 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심각성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전체 조사 대상 146만여 명의 진단 결과를 보니까요.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11만 5,200명,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3만 8,300명. 이거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를 보인다거나 금단 현상 같은 모습을 보이는 위험 사용군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한 1,200명, 스마트폰이 15,0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등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국가 조사로 이런 진단이 나왔다면 치료 계획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금주를 위한 치료, 또 담배 중독자에게는 금연을 위한 상담과 치료,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원도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분석된 청소년 20만 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 전역에 한 220여 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곳 등을 중심으로 상담도 받고 치료 계획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 숙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정말 스스로는 사용 조절이 불가능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한국에서는 ADHD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가 검사도 해서 이 학생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캠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의 그 연령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강화시킨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은 오늘 한국의 맑은 공기 매출량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기를 어떻게 사고 파는 것입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815ml 산소 한 캔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12리터들이 휴대용 산소 한 캔, $12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산소 캔 상품인데요. 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이 산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산소 캔 판매량 지난 3년 사이에 한 76%가 늘었고요.
산소 발생기 매출량도 5.1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산소 캔, 이 캔은 깡통, 통인데 그러면 산소가 들어있는 통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 네네. 물을 사 먹는 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공기를 사고 파는 일도 앞으로 그러면 보편화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산소 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예. 또 쓰는 겁니까? 예, 한국 사람들도 아마 오늘 이런 소식을 보고 나도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동강 물판 봉이 김선달처럼 공기를 누가 파는지도 궁금할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산소 캔은 그 머리에 뿌리는 헤어 스프레이라든지 그 방향 스프레이처럼 맑은 산소를 액화시켜서 캔 용기에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서든 이 스프레이식의 그 버튼을 눌러서 신선한 공기를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그냥 산소, 그냥 맑은 공기뿐 아니라 그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나온다는 그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그런 산소 캔도 있습니다. 또 산소를 고체 상태로 담은 고체 산소가 있는데 전기를 연결하면 산소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하고요. 네. 공기청정기랑 다른 산소 발생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를 기계 속에서 흡입해서 산소와 나머지 각종 오염물질을 분리하고 실내에는 산소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실외로 배출하는 그런 기기인데 크기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정부군과 싸우던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가 최근 수도 주바로 돌아와 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오랜 내전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낳고 있습니다. 남수단에서는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마차르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사악한 것이라며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힘을 합쳐 화합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행사에서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은 오랫동안 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평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수단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수단의 내전은 지난 2013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부통령의 권력 투쟁으로 내전이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15년 8월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30개월간의 전환기와 이를 관리할 과도정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과도정부에는 여당과 야당 대표가 모두 망라됐으며 오는 2018년에 실시될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는 진정한 남수단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몇 달간의 지연과 우여곡절 끝에 양측이 절충을 이뤄 이 같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도 남수단의 지도자들이 합의된 문제 해결 시간표에 따라 1년의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수단 지도자들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